사람은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도 그 안에서 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타인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연한 자리에서, 혹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곁에 낙은 사람들. 그중 일부는 인생의 중요한 장면마다 함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남긴 채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상한 점은 그 피로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독이 되는 관계는 처음엔 아주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대화가 끝난 뒤 남는 묘한 공허함. 우리는 그 감정을 쉽게 넘긴다. 친구니까, 오래 봤으니까,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불편함은 점점 익숙함으로 둔갑한다. 사람들은 흔히 나쁜 사람을 떠올리면 분명한 악의를 가진 인물을 상상한다. 노골적으로 무례하거나 대놓고 상처를 주거나 명백히 이용하려 드는 사람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관계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관계,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무난한 친구 관계에서 시작된다. 웃으며 안부를 묻고 가끔 연락하고 특별한 갈등도 없는 듯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가볍지 않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 괜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화, 나도 모르게 말수를 줄이게 되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묻지 않는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좋은가를.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관계란 원래 조금 불편한 것이라고. 독이 되는 친구는 대개 아주 조용하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더 헷갈린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관계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 오래 지속된다. 독은 강한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익숙한 말투로, 오래된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참고 넘겨온 시간의 총합으로 천천히 스며든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누군가를 쉽게 손절하라는 조언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불편함이 단절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완벽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킨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드러난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더 솔직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말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지. 독이 되는 친구는 내 삶을 망치는 악당이 아니라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왜 그런가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 있다. 누군가의 성격이 문제가 되기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조정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고, 이해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하고, 참아야 할 것 같아서 참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기울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기울기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울기는 나만 더 많이 애쓰는 구조가 된다.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더 신경 쓰게 되고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진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큰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평온함이다. 말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겉보기엔 문제없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혼잣말이 늘어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다들 감수하지 않나? 그래도 나 말고 이 사람 곁에 남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왜 이런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친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 때문이다. 가족처럼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혹은 이 관계마저 잃으면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정 문제로 축소시키고 관계의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더 조심하게 되는지, 어떤 순간에 나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지. 이 반복의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아직 명확한 얼굴은 없지만 읽는 동안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 불편함은 틀린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반응이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을 때보다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더 조용해진다. 관계를 끊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나 자신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특정 유형의 친구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중심에 놓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나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장, 항상 나를 경쟁 상대처럼 바라보는 사람.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위장되는 독은 경쟁이다. 노골적인 적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은근한 경쟁심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며 사람을 서서히 소모시킨다.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도 곧잘 건넨다. 문제는 그 말의 온도와 타이밍이다. 내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다정하고 내가 흔들릴 때는 유난히 가까이 온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그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축하의 말은 있지만 길지 않고 질문은 하지만 깊지 않다. 대화는 곧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자연스럽게 자신 이야기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긴다. 하지만 마음은 그 차이를 정확히 기억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내가 내 이야기를 조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잘된 일은 괜히 말하기 망설여지고 성취를 이야기할 때도 한 박자 늦추게 된다. 혹시라도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괜히 자랑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검열한다. 문제는 그 검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적당한 수준의 나만 보여주게 된다.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튀지도 않는 모습.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위치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이다. 경쟁심을 가진 친구의 특징은 비교가 습관처럼 섞여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온다. 너는 원래 그런 쪽은 잘하잖아 라는 말 속에는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래도 나는 이게 낫더라 라는 말 속에는 은근한 우위가 숨어 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기울어진 구조가 된다. 나와 상대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의식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긴장은 늘 한쪽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피곤한 점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뻐도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슬퍼도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 모든 반응에는 적정선이 필요하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는다. 친구와의 대화가 휴식이 아니라 일종의 조정 작업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기보다는 끝나고 나서야 숨이 놓이는 상태가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이다. 특정 사람과 있을 때만 유독 내가 작아지고 말수가 줄고 끝나고 나서 괜히 혼자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경쟁심이 섞인 관계는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상대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관계를 끊을 명분도 분노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대신 나는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경쟁적인 친구는 반드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결과는 분명하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덜 솔직해지고 덜 자유로워진다. 나의 성장은 조심스러운 주제가 되고 나의 기쁨은 관리해야 할 감정이 된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나의 삶이 확장되는가 아니면 축소되는가이다. 경쟁이 중심이 된 관계는 결국 나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나를 조용히 줄어들게 만든다. 이런 관계를 반드시 큰 갈등으로 끝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 모든 친구가 내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를 의식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 진짜 친구는 나의 앞섬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나의 빛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 속에서 나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이다. 숨이 막히는 관계라면 그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장,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관계가 독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체로 조용하다. 큰 말다툼이나 분명한 배신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의 시선이 자주 흩어지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질문은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피곤한가 보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이 관계에서 말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고 듣는 역할은 언제나 나라는 것을. 이 유형의 사람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으로 여긴다. 자신의 하루 감정, 생각은 상세하게 풀어놓지만 내 이야기는 그들의 말 사이에 잠깐 끼어드는 장식처럼 취급된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반응은 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이어지는 질문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공감은 있지만 관심은 없다. 이해는 있는 듯 보이지만 기억은 남지 않는다. 며칠 뒤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도 그들은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다.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이 사람에게 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청중이라는 것을. 이런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내 말의 밀도다. 처음에는 설명을 길게 하다가 점점 짧게 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말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끝까지 듣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고 감정이 깊은 부분은 스스로 삼켜버린다. 대신 가볍고 무난한 이야기만 남는다. 날씨, 뉴스, 남 이야기. 관계는 유지되지만 교류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상한 착각이 생긴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진 것 같고 내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는 점이다. 감정이 복잡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외로울 때는 연락이 온다. 그때 나는 꽤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받는다. 긴 통화, 늦은 시간의 메시지, 고마움의 표현. 하지만 내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반응이 다르다. 답장은 늦어지고 대화는 빨리 끝나며 그래도 잘 될 거야 같은 말로 마무리된다. 이 차이는 의도적이지 않아 보여서 더 헷갈린다. 하지만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반복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복되는 패턴은 언제나 진실에 가깝다. 이런 유형의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는 점점 나 자신의 감정을 혼자 처리하는데 익숙해진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보다 그냥 넘기는 쪽을 선택한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학습이 쌓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습관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른 관계에서도 나는 조심스러워지고 내 이야기를 꺼내는데 망설임이 생긴다. 한 사람과의 불균형이 나의 전반적인 관계 태도까지 바꿔버리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 너무 몰두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관계는 몰입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무너진 관계는 겉으로는 친밀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젠가 고갈된다. 진짜 친구와의 대화는 말의 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얼마나 길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말을 꺼낼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끊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침묵조차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늘 내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기울어졌다는 신호다. 친구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삶을 나누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 흘러가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마르게 만든다. 세 번째 장, 나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사람. 관계가 서서히 숨막히기 시작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이 늘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관계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축하를 받으면서도 그 말 뒤에 미묘한 온도가 느껴진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침묵이 따라온다. 혹은 축하 대신 농담이 돌아온다. 요즘 잘 나가네. 운이 좋았나 보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긴다.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하지만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분명한 신호를 받는다. 이 사람은 나를 함께 걷는 동반자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늘 보이지 않는 점수판 위에서 진행된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는지.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내가 힘들 때는 유난히 다정해지고 내가 잘 될 때는 말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그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과하게 강조하고 내가 비슷한 위치에 서면 화제를 돌린다. 이런 태도는 노골적이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다. 하지만 관계는 미묘한 순간들의 누적으로 드러난다. 단 한 번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이어질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는 친근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비교의 저울을 들고 있다. 그 저울 위에서 나는 친구이기 전에 나와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내가 주저앉는 순간에는 안도한다. 이 감정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행동은 더 왜곡된다. 축하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위로해야 할 순간에 조언을 앞세운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말 속에는 은근한 우위가 숨어 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 말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더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면 나는 나의 성취를 숨기게 된다. 기쁜 일이 생겨도 먼저 말하지 않고 성과를 축소해서 전달한다. 괜히 상대의 기분을 건드릴까봐, 관계의 균형이 깨질까봐 스스로를 낮춘다. 문제는 이 행동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조절한다. 이때 관계는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성장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자극받고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반면 나를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은 관계를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앞서거나 뒤처지는 길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함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온다. 말을 고르게 되고 반응을 계산하게 되며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은 언제나 관계의 방향을 먼저 감지한다. 나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친구는 결국 나의 삶을 축하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비교를 내려놓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유의 부족을 내가 대신 감당할 필요는 없다. 관계는 나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쌓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다. 네 번째 장, 나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을 가진다.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으며 누군가의 손을 잠시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시기가 있다. 문제는 그 약함을 대하는 태도에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그 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 틈을 기회처럼 들여다본다. 나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내가 단단할 때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흔들릴 때, 지쳐있을 때, 선택을 망설일 때 갑자기 가까워진다. 평소보다 잦은 연락,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말투, 과도한 공감. 겉으로 보면 따뜻한 위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정함에는 묘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나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진 상태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익숙하다. 나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움과 요구의 경계를 흐린다. 위로를 건네다가 자연스럽게 부탁을 던지고 공감을 표하다가 부담스러운 기대를 얻는다. 지금 힘들다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네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 이런 말들은 친밀함을 가장한 압박이다. 거절하기 어려운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보다 상황을 넘기는 쪽을 선택한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는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나는 내 약함을 숨기게 된다. 약해지면 이용당할 수 있다는 학습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버티는 척하며 혼자서 감정을 처리하려 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도는 또 다른 약함을 만든다.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감정을 나누는데 서툴러진다. 한 사람의 왜곡된 관계 방식이 나의 인간관계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책임을 돌린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상대가 약해졌을 때 더 조심스러워지는 태도에서 나온다. 진짜 친구는 내가 흔들릴수록 요구를 줄이고 말수를 낮추며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독이 되는 친구는 내가 흔들릴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이 차이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이다. 관계에서 약함은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관계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나의 취약한 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순간을 자신의 이익이나 우위로 바꾸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갈수록 나를 소모시킨다. 관계는 서로의 약함을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 앞에서 인간다워지는 구조여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진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곁에 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장, 함께 있을수록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줄어든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분명 큰 다툼도 없었고 불편한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혼자 남았을 때 자신이 조금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감정은 우연이 아니다. 함께 있을수록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자존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이 유형의 사람은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농담처럼 말하며 가끔은 칭찬도 섞는다. 하지만 그 말의 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기준은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내가 한 선택은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말로 축소되고, 내가 노력한 과정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가볍게 정리된다. 직접적인 공격은 없지만 대화가 끝날수록 나의 경험과 감정은 사소한 것이 된다. 함께 있을수록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은 비교를 즐긴다. 직접적으로 우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보통으로 설정한다. 나는 원래 저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이런 말들은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은근히 높이는 방식이다. 그 옆에 서 있는 나는 설명할 필요 없는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이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원래 세상 기준이 이런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렇게 몇 번을 거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기준을 말하지 않게 된다. 말해봐야 축소될 것 같고 설명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다. 침묵은 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나의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 함께 있을수록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장도 왜곡된다.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바뀐다. 나의 속도, 나의 리듬, 나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 애쓴다. 그렇게 쌓인 노력은 성취가 아니라 피로로 남는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조차 내가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할 때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내가 너무 쉽게 기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의 생각으로 어떤 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좋은 관계는 함께 있을수록 나를 키운다. 더 대단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 감정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하고 내 선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준다. 반대로 함께 있을수록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을 조금씩 바깥으로 밀어낸다. 그 사람 곁에서만 나를 평가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다 해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는 나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로 존재해도 괜찮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6번째 장, 멀어지는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거리가 생길 때 찾아온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을 때, 이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맞춰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은 이 거리라는 상황 앞에서 유난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관계를 유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의 삶에는 밀도와 속도가 있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람은 그 리듬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락이 줄면 곧바로 서운함을 공격으로 바꾸고 약속이 미뤄지면 이해보다 의심을 먼저 꺼낸다.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압박이 담겨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들이 거리의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는다는 점이다. 상황이나 환경, 삶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변화는 곧 나의 태도 문제, 나의 성의 부족, 나의 배신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변명하는 사람이 된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문받는 구조로 바뀐다. 이런 관계에서는 각자의 삶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일에 집중하거나 다른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면 그것은 곧 관계에 대한 소홀함으로 간주된다. 상대는 말한다. 친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속에는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가 숨어 있다. 가까움이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범위를 벗어났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은 사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멀어지면 더 이상 나의 시간과 감정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거리를 문제 삼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때로는 과거의 정을 끌어와 현재를 압박한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런 말들은 추억처럼 들리지만 실은 지금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이 관계의 끝에서 나는 자주 혼란을 느낀다. 정말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지 아니면 당연한 삶의 변화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건강한 관계라면 거리가 생겨도 기본적인 존중은 유지된다. 서로의 사정을 묻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남아있다. 반대로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은 거리가 생기는 순간 존중을 거둬들인다. 친절은 사라지고 계산과 감정의 요구만 남는다.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을 잃는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독이 되고 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거리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 관계는 붙잡는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로 유지되어야 한다. 관계는 많다고 해서 삶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자주 소진된다면 그 관계들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는 구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그 이유를 늘 나의 예민함이나 부족함으로 돌린다는 데 있다. 함께 있을수록 설명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스스로를 조정하게 만드는 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라 소모다. 지속되어야 할 사람과 손절해야 할 사람의 차이는 사랑의 크기나 오랜 시간에 있지 않다. 내가 어떤 상태일 때도 존중받는지, 거리가 생겨도 나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남아있는지 그 기준 하나로도 충분하다. 독이 되는 친구는 노골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용히 죄책감을 심고 은근히 비교하고 당연하다는 얼굴로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 앞에서 나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이다. 사람을 잃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 용기는 차갑게 돌아서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나 자신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의 감정과 삶을 자신의 책임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참고 맞추고 스스로를 줄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자기 소모에 가까워진 상태다. 관계는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사람 사이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차분한 이야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